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오늘은 많이 있을 거예요.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9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얼마 전 추석 때까지만 해도 하의는 긴 바지를 입어도 상의는 반팔로 써도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옷장에서 패딩을 꺼내야 하나 고민 중일 정도로 날씨가 꽤나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일교차가 심한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히 저처럼 날이 선선하니 좋구만 하시면서 얇은 이불 계속 덮어가며 객기 부리다가 감기 몸살 앓지 마시고 빨리빨리 선제 대응하셔서 몸 건강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시즌 후 날씨도 점점 얼어붙어 가고 잠시나마 뜨거울 뻔했던 충무로 극장가도 얼어붙어 가고 있습니다.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급감했고요. 충무로 상업영화는 일주일에 한 편 개봉할까 말까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촬영 중인 한국 영화도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랍니다. 영화 아수라, 서울의 봄 등을 연출했던 김성수 감독께서 최근 열린 한국 영화의 도약을 위한 제언 포럼에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 제외하고는 촬영 현장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밝히셨더라고요. 영화 크랭크업 후 개봉까지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2027년 한국 극장가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죠. 개봉작이 줄어들면 그만큼 흥행작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소리고 마땅한 흥행작이 없으면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었으니 영화 제작 편수는 더 적어질 거고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런지 충무로 관계자들만큼이나 관객인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개봉작 중에 손익분기점을 넘은 작품의 비율이 65% 수준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개봉 편수가 줄어든 만큼 장기 상영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기도 했고 예전만 해도 개봉 요일을 수요일 혹은 목요일로 잡지 않으면 변칙 개봉이다 뭐다 하면서 욕을 먹었지만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금요일, 토요일 개봉하는 것이 보편화가 된 점 등등이 65%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비교적 쉬운 규모의 영화가 현재 개봉하는 한국 영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요. 당장 연상호 감독의 영화 얼굴 제작비가 2억 원이었죠. 물론 야 정민아 돈은 이거밖에 못 준다. 대신에 영화 흥행하면은 런닝 개런티 챙겨줄게. 야 뭘 고민해 임마. 어라 야 박정민, 너 나랑 평생 안 볼 거야? 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지극히 마땅한 추정이라 생각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추측은 추측일 뿐이니까요. 여튼 특수한 제작 환경이었다 쳐도 새로운 제작 방식으로 봐줄만 하고 올 추석 시즌의 승자였던 영화 보스의 제작비는 약 80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현재까지 2025 누적 관객 수 1위작인 좀비 딸의 제작비도 11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어마무시한 제작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손익분기점 넘긴 작품의 비중이 65%에 달하는 것 아니겠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저예산 작품 위주로 충무로 제작 풍토가 계속된다면 다양한 색채를 지닌 실험적인 영화가 많이 탄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화끈한 액션, 폭발하는 사운드, 이 맛에 극장 갑니다. 를 바라는 관객들의 보편적인 극장 나들이 이유와는 배척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대변화의 시대에 충무로가 나름대로 고민은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얼어붙은 올해 극장가에서 유일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제작사가 있으니 바로 영화 야당과 버스를 제작한
하이브 미디어 코프인데요.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현재 자기들이 만들었던 영화 내부자들의 드라마판을 기획 중입니다. 과거 한두 편의 에피소드에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죠. 영화판에서는 백윤식 배우가 맡았던 이강희 논설주간 역할을 드라마판에서는 송강호 배우가 맡을 예정이고, 이병헌 배우가 맡았던 정치깡패 안상구 역할을 구교환 배우가 맡을 예정이며,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이경영 배우가 분했던 대선 후보 장필우 역할에는 이성민 배우가 출연 조율 중이다 라고요. 연출은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등등을 선보였던 모한일 PD가 맡을 예정이었는데, 슈퍼맨 에피소드 때 송강호 배우가 최종 하차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교환 배우도 하차, 드라마판에서는 이제 핵심 역할로 등장한다는 신문사 간부 캐릭터로 캐스팅된 수혜 배우마저 하차, 모한일 PD마저 하차, 하차 퍼레이드가 연이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쯤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대요. 촬영을 앞두고 전면 재정비에 돌입을 한 건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성민 배우에게 장필우 역할 대신 이강희 역할을 맡아달라 제작사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설령 이성민 배우가 그래 뭐 내가 이강희 역할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해도 안상구 역할은 그럼 또 누가 맡을 것이며, 연출은 누가 할 것이며 등등 다시 정해야 할 게 산더미죠. 아무래도 드라마판 내부자들의 촬영 시작일은 더더욱 밀릴 전망입니다. 얼어붙은 컨텐츠 업계 동향을 살펴봤을 때 제작이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듯 싶어요. 부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댓글 소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팟빵 트론 RS 에피소드의 가카스토리 님께서 형님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우먼인 케빈 10 봤습니다. 볼만했고요. 굿뉴스는 못 참고 껐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종종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데 감사 인사 먼저 올리고요. 가카스토리님께서는 주로 신작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셔왔죠. 이번에도 키이라 나이틀리 배우 주연 영화 우먼인 케빈 10과 변성현 감독의 신작 굿뉴스 평을 댓글로 달아주셨네요. 우먼인 케빈 10은 아직 안 봤습니다. 주변 평을 살펴보니 가카스토리님 말씀처럼 볼만하더라. 시계 그러니까 와 이 대박이다 까지는 아니고, 또 뭐 씨바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아닌 딱 뭐 그냥저냥 뭐 볼만하더라 라는 반응이 대다수를 이루더라고요. 보신 분들 어떠셨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굿뉴스 저는 재밌게 관람을 했습니다만, 가카스토리님께서 못 참고 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 나는 지금 한국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연극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일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안겨다주는 블랙 코미디 작품인지라 호불호가 좀 갈릴 듯 싶기는 하더라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뭔가 맞닿는 지점도 있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팝콘 무비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재밌게 봤으니까 평소 저의 취향에 깊은 공감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굿뉴스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에 이제는 스포티파이에도 댓글이 꽤나 빈번하게 달리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스포티파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에피소드에 박찬영 님께서 귀칼 재밌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한성편이 북미 극장가에 개봉한 역대 외국 영화 흥행 1위에 이안 감독의 와호장룡을 물리치고 올라섰다죠. 신드롬급 인기를 여전히 뽐내고 있고, 한국 유튜브계의 킹, 대통령, 상현 1을 넘어서는 무잔 그 자체인 침착맨도 티빙 PPL 받아서 침착맨과 함께 귀멸의 칼날 보기 콘텐츠를 곧 진행한다죠. 이 OTT 업체가 먼저 돈 싸들고 이 콘텐츠 좀 봐주십시오 요청한다니
역시 유튜브 일황은 달라요. 이렇듯 유명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관심까지 가져주니 아니 그래서 귀칼이 뭔데?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야? 와 같은 반응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박찬영 님께서는 뭐라는 거야 이 씹덕 새끼가. 아니, 재밌냐 안 재밌냐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할 것이지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랬다면 죄송하고요. 그 화려한 액션에 적절히 녹인 심파를 좋아하신다면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허나 회상 장면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요. 이 점이 걸리신다면은 10초 건너뛰기 하시면서 보세요. 그럼 됩니다. 댓글 소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봄 나 아니거 봄 여봄 난봄 98번째 에피소드 왓쫄 ETA 왓쫄 PTA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영화 매그놀리아, 데어 윌 비 블러드, 마스터 등을 연출했던 이름의 앞글자를 따 일명 PTA로도 불리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연출, 각본, 제작 등을 맡은 작품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핀천 작가가 집필한 소설 바인랜드를 원작으로 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PTA 감독의 10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10번째 영화라는 나름의 기념비적인 의미값 때문인지 PTA 감독 필모그래피 중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려 1억 3천만 불, 한화 1,8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 영화 한 편에 쓰였다고 하는데요. 다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비하면은 1억 3천만 불이라는 수치가 그렇게까지 높다고 볼 수 있겠느냐 싶죠. 에피소드로 다뤘던 영화 트론 RS 추정 제작비가 1억 8천만 불 선이고 마블이나 DC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걸핏하면 제작비 2억 불을 넘기니까요. 허나 그간 PTA 감독의 필모를 돌이켜 봤을 때는 또 그가 추구해온 영화 세계를 봤을 때는 확실히 1억 3천만 불이라는 수치에 눈에 확 띕니다. 왜냐면은 그간 PTA 감독이 연출한 거의 대부분의 작품의 제작비가 5천만 불 이하예요. 전작인 2022년 개봉작 리코리시 피자가 4천만 불 선이었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개봉 전까지 가장 높은 전 세계 수익을 기록 중이었던 2007년작 데어 윌 비 블러드 제작비가 2,500만 불 수준입니다. 그만큼 PTA 감독 작품이 눈뽕, 사이즈, 로 승부하기보다는 한 인간의 희로애락, 그로 인한 변화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제작비가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양반이 갑자기 이번 신작에 나 1억 3천만 불 쓰겠소 하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야 PTA가 1억 3천만 불을 태운다고? 와 같은 반응이 평단과 팬들 사이로부터 나온 것은 그래서 당연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PTA 감독 연출작 중 최초로 IMAX 풀 화면비를 지원하는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IMAX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니랍니다. 그래도 IMAX 풀 화면비가 주는 시각적 쾌감은 상당하죠. 저는 아쉽게도 일반 상영관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영화가 매우 만족스러웠어서 IMAX 풀 화면비가 주는 쾌감은 어떨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용화맥에서 원배틀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용화맥으로 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감상평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 만만큼 투자사 배급사는 땅 파먹고 산답니까? 총알을 태워줬으면 그만큼 전리품을 얻어줘야 하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겠죠. 어느덧 개봉한 지 한 달쯤 된 1억 3천만 불 들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의 현재까지 수익은 북미에서 6천만 불, 해외 수익 1억 불 해서 총 1억 6천만 불 수준입니다. 망했죠. 모르긴 몰라도 손익분기점이 대충 제작비의 2배 이상일 테니까 2억 6천만 불 거기다 기타 등등 해서 최소 3억 불 이상은 벌어줘야 투자사나 배급사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똔똔이네 할 텐데 1억 6천만 불이라는 수치는 아니나 다를까 미 연예 매체 등에 따르면은 1억 불 이상의 손실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를 실패로 단정 지을 것인가 하면은 그건 또 아니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평단과 관객의 평가가 워낙 좋아서 다가오는 오스카 시상식을 휩쓸 가장 강력한 작품으로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실패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도 없고 뭐 죄다 조지 워싱턴뿐이네. 지만은 각종 트로피를 휩쓸 예정이니까 배급사 워너 입장에서 봤을 때 실패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렵지 않겠냐 이거죠. 제가 팝콘 무비 에피소드에서 북미 박스오피스 말씀드리면서 종종 언급을 드렸었죠. 2025년 들어서 현재까지 박스오피스 1위작을 가장 많이 배출한 배급사가 워너브라더스라고요. 그중에는 전 세계에서 10억 불 가까운 수익을 거둔 마인크래프트 무비도 있고 시너스 죄인들, 웨폰, 컨저링 마지막 의식 등 알짜배기 수익을 거둔 호러 무비 등등도 있었죠. 1억 3천만 불짜리 PTA 영화? 손실나도 괜찮아. 이미 벌만큼 벌어들였잖아. 대신에 PTA 영화로는 영화제 트로피란 트로피 죄다 휩쓸 거니까 괜찮아가 현재 워너의 높은 분들의 생각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예, 뭐 좀 결과론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부와 명예 중 부는 다른 작품들로 이미 채웠으니 이제 명예만 채울 일이 남았는데 그걸 돈깨나 드리긴 했지만은 원배틀이 해주고 있는 건 아니죠. 해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만약 이것이 현실로 되면 비단 뭐 꼭 수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에도 많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뭐 광도 많이 팔고 그렇게 되면은 워너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작가주의 감독에게 1억 불에 가까운 베팅을 앞으로도 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예상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워너의 다른 배급작들이 올해 다 좋지 못한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원배틀이 개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과 같은 성적을 냈다고 하면 설령 오스카에서 뭐 10관왕에 오른들 뭘 한들 해도 투자사나 배급사 입장에서는 이 작가주의적 색채가 짙은 감독에게 1억 3천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맡기는 거는 확실히 리스크가 너무 큰 도박이었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 않겠습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들 하니까 워너나 PTA 감독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아니 잠만 야 그렇게 평단에서 호평하고 관객 만족도도 높다고 하면은 흥행이 잘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재밌다 하면은 의뢰 사람들이 다 보러들 가잖아. 근데 왜 망했대?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 어줍지 않은 의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출연 배우로는 어째 점점 잭 니콜슨 화 되어만 가는 것 같은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 아직 시상식 시즌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각종 나무조연상 수상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숀 펜 배우. 후줄근한 옷차림에도 한 카리스마 서려있는 베니시오 델 토로 배우. 오스카 시상식에 신인 배우상 섹션이 있다면 신인 여우상 수상이 확실한 체이스 인피니티 배우. 예명이 아니라 본명이랍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본명이 체이스 인피니티 페인이에요. 퍼스트 네임 체이스, 미들 네임 인피니티, 라스트 네임 페인인 거죠. 영화 배트맨 포에버에서 니콜 키드먼 배우가 맡았던 체이스 메러디언 박사에게서 퍼스트 네임을 따왔고 픽사 영화 토이스토리에서 버즈 라이트 이어를 상징하는 대사죠.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인피니티 앤 비욘드 여기서 미들 네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근데 배우로 데뷔하면서 이제 라스트 네임을 빼고 체이스 인피니티로 활동하기로 한 거고요. 여튼 뭐 예명 같지만은 본명이다. 그리고 레지나 홀, 테야나 테일러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한 2000년대 중후반이에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가 연기한 팻 칼훈은 사제폭탄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혁명단이라 일컫는 반정부 단체 프렌치 75의 멤버입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일명 아이스가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불법 이민자 수용소를 야밤에 습격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행동대장격인 테아나 테일러 배우가 분한 퍼피디아 베버리 힐스의 지휘 아래 프렌치 75는 수용소 경찰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이민자들을 풀어주는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퍼피디아는 수용소 최고 책임자인 숀 펜 배우가 소화한 스티븐 록조 경감, 영화 볼 때까지만 해도 자막에 대위, 대령 이렇게 나오길래 군인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대본 작성하면서 찾아보니까 뭐
특수 경찰이라대요. 미국에서는 경찰과 군대의 계급명이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좀 생긴 자막 실수인가 봐요. 여튼 록조 경감을 성적으로 모욕합니다. 어떻게 모욕을 하느냐? 자기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잠든 록조 경감을 향해 퍼피디아 총을 겨눈 채 그를 깨웁니다. 그러더니 세우라고 말해요. 록조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뜻인 줄 알고 일어서려는데 퍼피디아 아니 세우라고. 왜? 못 세워? 거시기를 기립시켜라 이런 뜻이었던 거죠. 더 대박인 거는 그 상황에서 세우라니까 세웁니다. 이거 참 의미심장하죠. 미션을 클리어하고 떠날 채비를 하는 퍼피디아에게 록조 경감은 내가 너를 찾아낼 거다. 너 나 곧 보게 될 거야. 경고하죠. 헌데 경고한다고 보기에는 그 표정이 뭐랄까 좀 묘해요. 그렇게 프렌치 75는 팻 칼훈이 설치해 놓은 폭탄을 터뜨리는 것을 끝으로 현장에서 무사히 도주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폭탄 설치 및 점화 관련해서 호흡을 맞췄던 팻과 퍼피디아는 이 일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을 하죠. 이후에도 프렌치 75가 벌이는 각종 테러 행위에 2인 1조로 움직이며 사랑에 불을 지펴 나가는데요. 이들의 뜨거운 애정 전선을 저 멀리서 록조 경감이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린 무장혁명단체로서 대의를 위해 통신 관련해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라면서 온갖 꼴값은 프렌치 75 그간 다 떨었는데 고작 미국 경찰 경감한테도 쉬이 발각될 만큼 허술한 통신체계, 보안체계를 갖고 있었던 놈들이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록조 경감은 그럼 왜 지켜보고 있느냐? 이 경고했던 대로 퍼피디아에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랬다면은 프렌치 75 놈들 소재 파악도 다 했는데 진작 다 담궈 버렸겠죠. 퍼피디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짜릿했던 경험 이후로 그녀에게 록조 성적으로 집착하게 된 겁니다. 망원경 너머로 저 허리 라인 봐라. 저 빵댕이 뭐야 쥐어잡는 저 손 뭐야 저거 저 새끼 뭐야 누구야 둘이 사겨? 이런 씨발. 그 후 록조는 정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 중이던 퍼피디아를 급습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오늘 밤 땡땡 모텔로 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건네는 록조의 표정이 아니나 다를까 잔뜩 긴장한 모습이에요. 이를 또 퍼피디아가 눈여겨봅니다. 새끼 꼴렸구나 이 직감을 하죠. 그날 밤 모텔을 찾은 퍼피디아는 록조 경감과 경찰과 도둑놀이에 심취를 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퍼피디아가 경찰이고 록조가 도둑이에요. 붙잡힌 록조 퍼피디아 경감님의 노련한 스킬에 뿅 가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팻과 퍼피디아 사이에는 딸 아이 샬린이 탄생합니다. 허나 출산 후 퍼피디아는 산후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엄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모유 수유를 비롯한 육아 활동이 자신의 혁명 활동에 방해물로 작용한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혁명 활동보다는 샬린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는 팻을 보며 퍼피디아는 자기 딸인데도 묘한 질투심마저 느끼게 되고요. 결국 퍼피디아는 육아를 온전히 팻에게 맡기고 혁명 활동에 더욱더 가열차게 몰입합니다. 너무 몰입한 탓일까요?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털다가 흑인 경비 요원을 퍼피디아가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끝내 퍼피디아는 경찰에 잡히게 되죠. 록조는 그녀에게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대신 네 동료들이 어딨는지만 말해달라. 라고 하죠. 퍼피디아의 밀고로 프렌치 75는 록조의 총구 앞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팻과 샬린 또한 록조에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 새로운 신분으로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프렌치 75를 괴멸시킨 공훈으로 록조는 훈장을 받게 되고요. 사랑하는 퍼피디아를 찾아가지만 그녀는 너는 안 돼 라는 글귀를 남긴 채 이미 멕시코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팻 칼훈은 캘리포니아 가상의 도시 박탄크로스에서 밥 퍼거슨이라는 가명으로 딸 샬린 아니죠 윌라 퍼거슨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6년 전 도주를 앞두고 프렌치 75 단원들로부터 받은 지침에 따라 밥은 자신과 윌라의 안전에 관해서 매우 집착하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프렌치
프렌치75 단원이 밥에게 건네주었던 무선 통신 장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추적을 방지하고자 4G, 3G가 아닌 1G로만 작동하는 기기인데 가까운 반경 내에서 그 해당 무선 통신 장치끼리 반응을 일으킵니다. 밥은 윌라가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이를 반드시 갖고 나가라고 하죠. 스마트폰 같은 거는 절대 이용 못하게 하고요. 사춘기 소녀인 윌라 입장에서는 한번 대거리 할 법도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밥이 개차반이 됐어요. 맨날 술 처먹고 딸 앞에서는 대마 빨고 막 취해 있고 이러니까 윌라가 보기에도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아빠를 챙겨야 된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거죠. 아유, 또 효녀답게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윌라 칭찬이 아유 자자하고요. 틈틈이 베니시오 델 토로 배우가 소화한 세르지오 센세에게서는 가라데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프렌치 75 소탕 공적으로 출세길이 열렸던 록조 경감은 어느새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을 관할하는 총경이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백인 우월주의 단체 PTA 감독표 KKK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 가입을 권유합니다.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권력을 지닌 사교 단체인 것 같아요. 가입 심사차 록조는 비밀리에 면접을 받게 되는데요. 백인 우월주의 단체다 보니까 록조 씨는 유색인종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록조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죠. 하지만 있죠. 게다가 록조는 자신과 퍼피디아가 경찰과 도둑놀이를 시작한 이후로 퍼피디아에게 자식이 생겼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업적이자 찬란한 영예로 기록될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의 정회원 등록 거의 다 왔는데 퍼피디아와의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네. 지금 이 딸년 어디 숨어 있으려나? 록조 마음먹게 되는 뒤 과연 록조는 밥과 윌라를 찾아내는데 성공할까요? 밥은 록조의 추적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프렌치 75는 여지껏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록조는 끝내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의 정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극장에서 아직 상영들 하니까 되도록이면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에피소드는 욕이 좀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 100% 대본 플레이지 않습니까? 대본을 보고 그대로 읽죠, 제가. 대본이 날라갔어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다 썼는데 저장을 하고 워드 프로그램을 껐습니다. 저는 맥북을 쓰는데 대본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클라우드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본 작성할 때 좀 더 편한 것도 있고 해서 늘 클라우드에 대본을 저장을 해왔는데요. 제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다 쓰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워드 프로그램을 닫았는데 대본 파일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휴지통으로 이동된 것도 아니고요. 이 컴퓨터 자체, 아이클라우드 자체에서 아예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뒤져보니까 아이클라우드의 복원 항목에 있더라고요. 아이클라우드 복원 항목으로 가려면 일단 아이클라우드에서 휴지통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을 완전히 삭제해야만 파일 완전 삭제를 눌러야만 아이클라우드의 복원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을 휴지통으로 이동시킨 적도 없고 휴지통을 비우기 한 적도 없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근데 일단은 복원 항목에 있으니까 아유 다행이다 하고 꺼냈죠.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하니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쓰기 이전 버전,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까지만 작성된 대본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씨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전지전능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아이클라우드의 동기화 방식과 워드 프로세스의 저장 기능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파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정확하게는 아이클라우드 복원 명단까지 가버리게 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진대요. 애플 포럼에서도 지금껏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고질적인 병인데 왜 그게 하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다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작성하려고 했어요.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실수로 지워버려가지고 그래 다시 써야겠다 하면은 저 자신을 비판하면서 씨바 하면서 썼을 텐데, 아니 이 개새끼
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다 보니까 도저히 쓸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프리스타일입니다. 물론 뭐 완벽한 프리스타일은 아니죠. 제가 이미 한 차례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써내려 갔는지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완벽한 프리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본 플레이가 아닌 거의 준 날것에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선보여 볼까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100% 대본 플레이에 의존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렇다 보니 대본을 쓰는 시간이, 제가 글을 진짜 못 쓰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길어지게 되고, 이러면 점점 업로드 주기도 늘어나게 되고 들쭉날쭉, 뭐 예전부터 들쭉날쭉이었지만 더 들쭉날쭉이 되어버려 가니까 무엇이 맞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단정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100% 대본 플레이를 고수해 왔었는데, 이번에 뭐 위기를 기회로, 이게 기회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마음으로 프리스타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로부터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진행을 해서 좀 빠르게 업로드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야, 들어보니까 넌 정말 개판이구나. 너는 대본 없이는 안 되는 새끼였어. 너는 앵무새가 딱이야. 너 앵딱 판정이 나면 계속해서 대본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했던 말 또 하고 비문이 넘쳐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직관적으로 재미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참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덕분에 2시간 40분짜리 영화가 1시간 40분이라고 하면 좀 에바고요. 2시간 정도로 느껴졌는데, 야, 재미있어서 좋았다는 건 또 뭔 소리야? 그러면 다른 PTA 영화는 재미없었다 이거야 인마?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PTA 영화들이 좀 지루했어요. 지금까지 PTA 영화를 어디 보자. 펀치 드렁크 러브, 데어 윌 비 블러드, 마스터, 팬텀 스레드, 리코리시 피자, 그리고 이번에 원배틀까지 6편 봤거든요. 10편 중에 6편이면은 뭐 좀 어느 정도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원배틀 이전에 앞선 5작품들을 제가 왜 좀 지루하다고 느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서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PTA 감독의 특징,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단 화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화자랑 깊은 관계를 맺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인물 간의 관계가 중심축이고, 그 관계로 인해서 화자의 어떤 심리 변화가 그게 메인 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 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어제는 나빴다가 갑자기 좋아지고, 어제는 뭐 단순했다가 갑자기 복잡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려나가다 보니까 전개가 좀 더디고 느릴 수밖에 없어요. 좋게 말하면 섬세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좀 느리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펀치 드렁크 러브를 볼까요? 중심축은 누굽니까? 아담 샌들러가 사랑에 빠진 여자예요. 아담 샌들러가 사랑에 빠진 이후로 아담 샌들러는 어떠한 심리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가가 이 영화의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서브 서사로 나오는 게 아담 샌들러하고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뭐 갈등이라면 갈등이죠. 여기서도 이 두 인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담 샌들러라는 인물이 어떠한 또 변화상을 맞이하는가가 재미 포인트로 작용을 해요. 데어 윌 비 블러드는 어땠나요? 기름쟁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있고 그의 이제 아들, 양아들 간의 관계가 중심축이죠. 그러면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로 인해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탐욕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가 그게 메인 서사입니다. 그러다가 중후반쯤 가면은 이제 예수쟁이 폴 다노를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그 일대기, 탐욕 일대기는 또 어떠한 변모를 맞이하는가가 서브 텍스트로 딱 그 서브 서사로 딱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그래, 기왕 이렇게 얘기 시작한 김에 마스터 볼까요? 와킨 피닉스랑 필립 세이머 호프만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중심축이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와킨 피닉스는 필립 세이머 호프만과 교류를 하면서 구원을 얻었는가, 믿음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가, 이 심리 변화가 그게 메인 서사입니다. 서브 서사로 와킨 피닉스와 에이미 아담스 간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팬텀 스레드 볼까요? 중심축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그의 뮤즈죠. 그리고 메인 서사는 그의 뮤즈와 자기 파괴적인 관계를 갖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가 메인 서사입니다. 리코리시 피자는 저 주인공 저 10대 저 코질찔이 아역 배우가 자기 첫사랑이랑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 이거예요. 다만 결말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는 건데 그 과정이라는 게 앞서 언급을 했듯이 갑작스럽게 변모하지 않고 한 겹 한 겹 켜켜이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작은 변화를 줘가면서 인간의 어떤 심리 변화를 묘사한다. 야, 이거 참 심리 변화를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는 재미가 있겠구만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더디다고 느끼다 보니 이 과정을 토파보는 재미가 일정 부분 있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구석들이 있어서 지루하게 봤던 거예요. 아담 샌들러가 결국에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질까? 빠지겠지. 안 빠져? 아유, 뭐 그래도 그로 인해 가지고 아담 샌들러가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 한 잔에. 뭐 데어 윌비 블러드? 아니 그래가지고 뭐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부자가 됐어? 아니 부자가 되면 뭐하나? 자기 탐욕에 자기가 파멸되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망했어? 내 저럴 줄 알았다. 마스터 와킨 피닉스가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가가 핵심이지 구원을 얻은 끝에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는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듯 결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과정이 사뭇 지루할 지언정 결말에 들어서 뭐 꼭 결말이 아니더라도 그게 중후반에 다다랐을 때쯤에 감정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나 대사를 PTA 감독은 늘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펀치 드렁크 러브의 그 유명한 대사 있죠. 필립 세이머 호프만을 딱 맞닥뜨린 아담 샌들러가 나는 세다. 나는 씨발 졸라 세다. 왜냐면 나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그 대사. 그리고 포스터로도 쓰였던 여주인공과 만났을 때 나누는 키스 장면. 데어 윌비 블러드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는 그 장면 등이 대표적이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영화를 다 봤으니까 저 감정적 폭발 장면을 위해서 내가 1시간 50분을 버틴 거구나 라고 위안을 삼은 거지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좀 나랑 안 맞네 라는 인상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그럼 왜 봤냐? 아니 이렇게 지랄지랄 될 거면 도대체 왜 봤어? 유명하다길래 봤어요 그냥. PTA 해 되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지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그 장면이 그래도 내가 1시간 20분 동안 그 펀치 드렁크 러브가 95분인가 그렇죠? 그럼 1시간 20분 동안 내가 좀 참아온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는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래서 PTA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리코리쉬 피자를 보기 전까지는. 리코리쉬 피자는 감정적 폭발 장면도 없고요. 졸라 지루하고요. 개재미없고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상영 시간이 2시간 40분이라던데 그러면은 마지막에 레오가 한 10분 정도 활개치는 거 그거 보기 위해서 나는 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거네. 리코리쉬 피자처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맘마미야 하면서 이제 극장에 앉았는데 존나 재밌더라고요. 개 재밌더라고요 영화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 PTA 감독 작품과 완전히 결이 달랐기 때문이더라고요. 일단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는 캐릭터가 단순히 두 인물이 아니죠. 여러 인물입니다. 또 세대간으로도 얽혀 있다 보니까 중심축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대립 구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갈등의 내용 또한 피상적으로 언급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데 이거에 발맞춰서 PTA 감독이 들고 온 메인 서사가 추격전이잖아요. 추격전에다가 서브 서사로 녹인 게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되게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를 버무린 거죠. 다양한 인물이 나와서 노골적인 갈등 구도 속에서 피상적인 갈등 내용을 다루더라도 충분히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심리 변화를 일으킬만 하겠다라는 인상을 안겨다 주니까 이 감독은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걸맞은 작법을 또 이렇게 딱 붙일 줄 아네? 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또 기존의 PTA 감독 작품들과는 다른 지점이 여기서 발생을 하죠.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래서 추격전 끝에 록조가 윌라를 잡아? 밥을 잡아? 그래서 윌라가 록조 딸이야? 밥 딸이야? 록조 딸이면 그럼 윌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록조 딸이 아니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크리스마스 루돌프 클럽인지 거기 그 가입하는 거야? 와 같은 결말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작품이다 보니까 끝까지 쫀쫀하게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두고 박찬욱 감독께서 내 영화 중에 가장 대중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글쎄요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이 영화만큼은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만큼은 PTA 감독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 영화다라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상업 영화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2시간 40분 내내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되게 좋았다.
이 점을 가장 좋았던 점으로 꼽고 싶고,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혁명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폭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신랄하게 까는 PTA 감독의 태도였습니다. 뭐 듣자 하니까 미국의 보수 평론가들, 뭐 보수 정치인들 이 영화를 두고 뭐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는 정부에 대한 테러를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정당화까지 해주는 선전물이다 라고 비판을 하던데, 아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백인 우월주의자, 뭐 인종차별주의자, 트황상제 비판하는 논조가 가득 담겨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영화는 자신들이 선이라고 믿는 극좌, 리버럴 집단들을 대차게 까는 데에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작품이라고 봤거든요. 아마 이제 미국 그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왜 맨날 관성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저딴 식으로 그러느냐. 야, 우리도 좀 시간이 바뀐 만큼 좀 쌈뽕하게 그려줘. 야, 이 게으른 작법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좀 애정어린 비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맨날 똑같이 그려내니까. 그만큼 이 영화는 저는 리버럴을 더 깐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프렌치 75가 하는 짓거리 보세요. 암구호 중시하고 뭐 보안 그렇게 외쳐대는데 미국 경찰 한 명한테 다 털렸쥬?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무슨 혁명가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데 자기 동료들 다 팔아 넘겼쥬? 또 뭐 그 잘난 혁명 활동이랍시고 한다는 행동들이 막말로 뭐 지들이 맨날 비판하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 숙청하려고 뭐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은행 털어가지고 그걸로 활동 자금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흑인 경비원을 퍼피디아가 쏴 죽이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대의라고 떠벌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한다는 소수 인종들이 결국엔 핍박받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혁명 활동을 위해서 내 품 안에 작은 우주인 딸마저 내팽개쳐버리고요. 뭐 좋아. 그렇게 뭐 16년이 흘렀어요. 세상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잖아요. 지들이 싸질러 놓은 똥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그렇게 애썼다고 하는 이민자들과 소수 인종들을 향한 정부 당국의 제재가 더 강해지는 꼴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게 좆도 없어요, 이 새끼들. 정작 진정한 그들이 원했던 진정한 혁명을 이룬 사람은 누굽니까? 세르히오 센세죠. 그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계획된 대로 착착착 정부 당국의 제재로부터 이민자들을 탈출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꽁꽁 숨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 세르히오 센세가 밥을 이제 집에 데려오면서 뭐 충전기 찾느라 산만리 할 때 집 안에서 세르히오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꽤나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것도 노골적인 그 의도를 담고 있다고 봤거든요. 니들은 그 뭐 보안 중요시 한답시고 꼴값 떨고 앉아 있는데 여기 진정한 혁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불 환하게 켜놓고 수다 떨고 TV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 하고 다 할 거 한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니들이 그토록 말해왔던 혁명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혁명가지?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니들이 저지르는 행위는 결국에는 폭력의 대물림만 나을 뿐이야. 그러한 그 PTA 감독의 의도가 그 세르히오 센세를 통해서 구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르히오 센세가 알게 모르게 약간 그 밥을 좀 깔보잖아요. 저 새끼가 무슨 혁명가라고. 그래. 저 뭐 통화됐어? 프렌치 75. 그래. 열심히 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극우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극좌, 너네들도 뭐 그렇게 당당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이 영화의 뭐 모두가기적 태도 속 리버럴을 향한 신랄한 비판. 전 이 부분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좋았고, 결국에는 새로운 혁명의 기수로 이제 앞장서게 되는 애가 윌라라는 건데, 그 윌라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세르히오잖아요.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줄거리 요약 때 말씀을 드렸듯이 윌라는 학교에서 모범적인 태도와 성적으로 선생님들한테서도 평판이 좋고, 주변 교우 관계도 뭐 금발의 백인 친구, 아시아인 친구, 논바이너리 친구 아주 폭이 넓고요. 건강관리도 원래도 이제 튼튼한데 가라데를 통해서 더욱더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의 그 같은 그 어떤 정신 상태,
뭐 삶의 태도 이거를 술과 보약에 쩔은 밥이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뭐 엄마가 가르쳐 줘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 세르히오 센세가 다 가르쳐 줬겠죠. 마지막 결말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혁명가로부터 정신 수양을 받은 새로운 혁명의 기수가 이제 그들만의 새로운 스타일의 혁명을 시작하러 간다. 뉴 에라, 뉴 제네레이션, 뉴 레볼루션 커밍 순이다 하면서 영화가 끝을 맺잖아요. 너무 좀 정석적이어서 아쉬운 감이 없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녀의 그런 행보를 절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기대하게 만들고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극우만 깠기 때문인 게 아니라 극좌들도 깠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낡은 체제에 대한 비판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체제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이 스토리 구조 이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응원감을 고취시키게 만들었다. 이런 고취감이 어디서 왔는가? 극좌를 역시나 신랄하게 까는 PTA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좋았던 점으로 꼽게 된 거고요. 자 여러분 말이 좀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킨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일단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좋았던 점으로는 다양한 메타포들이 나오죠. 뭐 그 메타포들은 뭐 알아서 이제 분석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할 만한 지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제 무식한 새끼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메타포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나 BDSM이었습니다. 극우와 극좌 간의 BDSM적인 관계 그것도 양 집단의 행동대장격인 애들이 우리 둘끼리 조용히 쇼 붙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 경찰과 도둑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다크나이트 조커 대사가 떠올랐어요. You complete me.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 내가 너한테 당하고 내가 너를 당하게 만들어야 우린 같이 살아. 이런 역설적인 관계상을 보여주는 장치로 BDSM이 등장을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또 그 미국 보수주의자 분들께서는 아니 왜 백인 중년 남성이 젊은 흑인 여성한테 당하는 그런 꼴을 보여줘가지고 백인 그 기득권층을 좀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비판을 하셨던데 아니 원래 사회 통념상 백인이 기득권층이고 뭐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들이 말 그대로 이제 소수 인종이니까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본인들의 욕망이 충돌하는 그 순간만큼은 관계가 역전이 돼야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볼맛이 나죠. 아니 그 자리에서까지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는데 록조 경감이 계속 거기서도 나의 육모 방망이 맛을 볼 테냐 이러고 앉아있고 너의 볼기짝을 대거라 이러면은 그게 재밌습니까? 오히려 퍼피디아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록조의 볼기짝을 때리는 게 그래야 영화적으로도 재미가 있고 그렇죠. 이 양반들은 재미라는 걸 몰라. 그리고 맞아 록조 얘기 나온 김에 쇼펜 배우의 연기는 정말 그냥 그 인물 같더만요. 걸음걸이부터 그 약간의 떨리는 눈동자, 표정 연기 모든 게 그냥 정말 몇십 년 동안 군 생활 뭐 경찰이긴 하지만 그런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의 모습 같아 보였어요. 정신 상태는 썩었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관련된 이런저런 컨텐츠 베스트 댓글 중에 이제 영어로 누가 달았던데 자기가 한 십몇 년간 그 미국의 무슨 정부청사 같은 데에 시큐리티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군 장성들도 많이들 로비에서 봤는데 군 고위 장성들이라고 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몸이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분들 말로는 이것이 다 나의 훈장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허리가 약간은 구부러져 있다든지 몸 한쪽에 큰 흉터가 나 있다든지 뭐 그러실 거 아닙니까? 쇼펜 배우가 그런 것마저 다 이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체화한 듯 보였다. 내가 로비에서 본 그 군 장성들과 쇼펜의 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오스카 무조건 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영화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들 뭐 들어보고 읽어보니까 쇼펜 배우에 대한 연기는 꼭 빼놓지 않고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압도적이었고 인상적이었고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캐릭터를 쇼펜이 연기해냈다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그 미국 보수주의자 평론가 누구였지? 벤 샤피로였나? 뭐 그 사람이 쇼펜의 연기가 너무 별로였고 최악이었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거를 이제 리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쇼펜 배우 언급을 한 건데,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예, 저도 가끔 거울 보면은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못생겼나 이런 생각해요. 약간 좀 야, 오늘따라 나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제 우스꽝스러운 면모를 촬영한 동영상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와, 진짜 그 동영상 속에 저를 한 대 쥐어박고 싶더라고요. 때리고 싶더라고요. 아, 밉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영화를 보는데 왜 저렇게 익숙한 사람이 뭔가 거울을 보는 것만 같은 사람이 화면 속에 일렁이는 거지 하다 보면은 뭐 싫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왜 그 저 어르신들이 그런다면서요. 피식대학의 한사랑 산악회 보면서 이게 뭐가 재밌냐고 뭐 그러신대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일상이니까. 예. 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나라의 국토 방위를 위해 한 몸 다 바쳐서 헌신하시는 군인분들의 노고를 제가 희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마주하고 있는 업무의 무게, 책임감 이거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언급하는 부분은 스티븐 록조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그 집단이 보이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조롱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개그 장면도 좋았어요. 그 개그는 반복이라고 레오가 수화기 너머로 야 이 개새끼야 야 나 시간 모른다고 너 내가 너 잡으면 내가 너 죽인다 이 개새끼야 라고 할 때 영화관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빵빵 터졌는데 듣자니 PTA 감독이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이단 헌트가 IMF 요원들하고 암구호를 주고받는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PTA 감독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한 번쯤 이단 헌트가 암구호를 까먹는 장면이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IMF 요원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니 이 사람이 이단 헌트라는 거를 뭐 생체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입증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암구호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암구호를 까먹었어. 그러면은 그래도 이단 헌트 씨인 거 다 아니까 넘어가 줄게요 라고 할까? 아니면 끝까지 그 암구호 말씀 제대로 못하시면은 저희 미션 이대로 진행 못합니다 라고 퇴짜를 놓을까? 궁금한데?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이 같은 장면을 원배틀에 넣었다고 하는데 기발한 코믹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추격전이죠. 추격전.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도로 간의 높낮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의 직선주로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쪽의 히트맨하고 윌라가 타고 있는 차 둘 다 머슬카니까 죽어라고 밟으면은 둘 간의 거리 차이가 웬만해선 좁혀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름 먼저 떨어지는 쪽이 이제 아작이 나는 건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윌라가 그런 기질을 발휘하는 장면으로 이제 귀결이 됐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어찌됐건 밥처럼 무슨 고물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새끈빠끈한 차를 시속 한 200씩 밟으면서 쭉 진행을 하면 거리가 웬만큼 좁혀지지 않을 텐데도 야 이거 쫀쫀하대요. 사이드미러 뭐 룸미러에 뒤에 그 히트맨의 차가 보일랑 말랑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들었다 놨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하게 되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렇다고 무슨 히트맨의 차가 점점점 더 크게 보인다든지 그러진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비슷한 사이즈로 보여요. 그런데도 잡힐지도 모른다. 라는 그 긴장감을 이 준다는 게 대단한 서스펜스였습니다. 아마 그 또 일렁이는 그 아지렁이가 한몫을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뒤에 쫓아오는 차가 형체가 제대로 안 보여서 저게 지금 아까보다 멀어진 건지 아까보다 가까워진 건지 쉬이 가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스펜스가 상당했던 거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정말 영화사의 길이 남을 추격신을 PTA 감독이 남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작 역사의 길이 남을 추격신을 찍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분노의 질주는 자꾸 막 우주 가고 막 산으로 가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PTA 감독이 해낼 줄이야.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이제 결말이 응원하게 되더라. 윌라의 행보에 대해서 뉴 에라, 뉴 제네레이션, 뉴 레볼루션 기대하게 만들더라. 깔끔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석적이어서 아쉬웠어요. 아니 이 새끼는 정석적으로 찍으면 또 정석적으로 찍었다고 뭐라고 하네. 야 그러면은 무슨 뭐 윌라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엄마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멕시코 시티 원웨이 티켓 플리즈
뭐 이러는 결말을 바라는 거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좀 클리셰를 비튼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상 못한 재미 포인트를 제공해가지고 영화를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무선 통신 기계 그 가까운 범위 내에 있으면 삐삐 하고 울리는 거. 이거 자꾸 고장 자주 난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윌라랑 밥이 서로 차가 스쳤을 때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안 울리잖아요. 그래서 밥이 방금 전에 지나간 차가 윌라가 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냥 질주를 해버리잖아요. 역방향으로.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야 록존의 군인들이 수녀회 쳐들어왔을 때 레지나 홀이 인기척을 느끼고 내가 잠깐 나가볼게 하고 나가자마자 이미 상황이 종료돼 있잖아요. 원래 그 순간에는 보통의 영화였다면 레지나 홀이 싹 봤는데 야 록존의 일당이 쳐들어왔다. 윌라야 도망가라 라고 하면서 뭐 희생을 맞이하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 전개인데 레지나 홀이 나가보니까 이미 상황은 클리어되고 디엔드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상 밖의 지점에서 클리셰를 비틀어가지고 재미를 안겨다 줬고 그로 인해서 다음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 모든 사단의 끝은 어떤 귀결을 맞게 될까라는 기대감을 안겨다 줬는데 결말은 그녀의 발칙한 혁명이 시작된다. 커밍 순 하면서 끝나니까 약간 좀 김이 식었다 할까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으로 다가왔었고 또 이 영화의 북미권 관객들이라면은 쉬이 이해할 수 있는 메타포들이 정말 많이들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막으로는 다 못 살려내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왜 저런 단어가 담겨 있는 암구호를 쓰는 건지, 왜 여기서 이 음악이 나오는 건지, 왜 저기서 저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건지 좀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뭐 물론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죠. 분석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동진 평론가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오호 이런 재미가 있구나 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영화를 딱 봤을 때 온전히 이해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좀 메타포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뭐 대번에 이해 가능한 BDSM적인 것도 있긴 했고 그것이 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작용해서 영화를 온전히 이해를 못했다. 이것까진 절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영화를 100% 소화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는 못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데 제 팟캐스트니까 제 마음대로 씨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쉬웠다고요. 다만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건 이제 PTA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PTA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만약에 내가 영미권 문화에 대단히 친숙하다라고 하시면 기존의 PTA 스타일과는 다르게 좀 너무 노골적으로 메타포와 상징 같은 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좀 내가 좋아했던 PTA는 이 영화를 두 번, 세 번씩 보면서 곱씹어보고 그로 인해서 이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는 맛이 가득한 양반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지셨을까? 갑자기 왜 이렇게 뭐 1억 3천만 불이나 제작비를 들이셔서 그런지 노골적으로 변하셨을까? 라는 아쉬움을 토로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극장 밖을 나서게 됐습니다.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 대한 제 별점은 4.0 괜찮은데? 입니다. 지금껏 제가 봤던 6편의 PTA 영화 중에 이 작품이 제일 재밌고 이 작품이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그 전까지 제가 가장 만족스럽게 봤던 작품은 데어 윌비 블러드였는데 똑같이 4.0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랄까 데어 윌비 블러드는 극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분위기에 관객인 저마저도 약간 좀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영화 보는 동안 계속 받았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뭔가 좀 찌뿌둥한 거에서 해방됐달까요? 아이고 야 허리 좀 피자 약간 이런 느낌? 저도 모르게 영화의 그 기운에 정확하게는 이제 다니엘 데이 루이스 배우의 연기죠. 그거에 짓눌렸던 경험이 더 강렬하게 지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가 하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보고 났을 때에는 뭔가 경쾌한 해방감 같은 거를 느껴가지고 진중한 것보단 그래도 경쾌한 사람이 좀 더 제 취향에 맞아가지고 경쾌한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같은 4.0이어도 데어 윌비 블러드보다는 좀 더 제 마음이 가는 영화가 되었고 뭐 앞서 언급했던 좋았던 점들과 아쉬웠던 점들을 좀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뭐 4.0이라는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꼭 한번 아이맥스로 용암에게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모르죠. 뭐 점수가 업그레이드 될런지
이렇게 상찬을 늘어놨는데 왜 흥행에는 고배를 마시고 있느냐, 실패 중이냐. 일단 2시간 40분에 달하는 영화의 상영 시간 때문에 젊은 관객층들로부터 외면받았을 확률이 높고 질의 겁부터 먹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앞서 언급을 했듯이 미국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 영화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격렬하게 내놓다 보니까 이 영화가 본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곱절로 뭔가 정치적인 영화로 프레이밍화가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영화가 뭐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곤 하지만 기존 어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가 선보이는 거대한 뭐 폭발 장면, 액션 장면 이런 게 마땅히 없잖아요. 제가 추격전을 꼽긴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시각적으로 스펙타클을 안겨다주는 장면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 뭐야 뭐 1억 3천만 불이나 들였는데 뭐 이렇게 밍밍해 라는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부가 돼서 어렵고 눈뽕 같은 거 책임져 주는 게 없으며 거기다가 2시간 40분짜리 영화야. 이런 식의 좀 얘기들이 바이럴 되다 보면 흥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 끝에 1억 불에 달하는 상업적인 손실을 입게 된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제작비의 5배, 6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거라는 예상은 뭐 쉽게 안 했겠죠. 왜냐면 뭐 영화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성격이 뭐 상업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그래도 조금은 머니까. 다만 어떻게 저떻게 손익분기점은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퇴장하게 된다니 살짝 씁쓸합니다.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혁명을 향해 서로 이해하고 어울리며 사랑하라입니다. 세르히오 센세와 그 센세이의 가르침을 받은 윌라 두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녹여넣은 한 줄 평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민한 결과 진정한 혁명을 향해 서로 이해하고 어울리며 사랑하라 라는 한 줄 평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애를 회복하고 뭐 싸우지 말고 좀 서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혹시 압니까? 그 전까지는 미워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생각이 깊구나, 매력이 있네 해서 그때 그 시절 록조처럼 꽃다발 안고 퍼피디아 찾아갈지 뭐 누가 압니까? 록조의 심정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흑인 여성 제가 또 서양화 전공자지 않습니까? 소중한 시간과 전기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전공 과목에 몰두를 했으면 그거를 실전에 써먹어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 써먹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영화 8번 출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의 초흥행 대박 일본 인디게임을 실사화한 작품이죠. 이 게임을 제가 직접 플레이해 본 적은 없는데 너무 친숙해요. 왜냐하면은 국내 유명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너도 나도 한 번쯤은 8번 출구라는 이게 또 이제 공포 게임이라서 이 리액션 보는 맛이 또 남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이 게임을 한 번쯤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컨텐츠에 대한 좀 내적인 친밀감 등이 쌓여왔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그 8번 출구를 다루는 뭐 유튜버가 됐든 게임 스트리머가 됐든 그분들의 리액션을 보셨으니까 이번 영화에 대한 기대도 나름 생기실 거고 그러면은 조회수가 나름 달달하게 꽂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8번 출구를 다뤄보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부디 트론 RS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한번 운을 시험해 봐야죠. 프리스타일 어떠셨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저장 확실히 잘해가지고 깔끔하고 정돈된 그런 팟캐스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이 좋으셨더라도 이거는 좀 그래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했던 말 자꾸 또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하니까 미사여구가 너무 많아서 보세요. 또 또 나왔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프리스타일 뭐 이랬다 저랬다 가감 없는 감상평 남겨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나니거봄 요봄 난봄 98번째 에피소드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에피소드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발라 레볼루시옹.